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무기거래 회담이 러시아의 극동우주기지에서 13일 오후에 열린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체제를 훼손하고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비확산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북러회담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상무 부장관을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북러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3일 오후에 러시아 극동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 회담을 갖는다고 보도된 김정은이 러시아의 장관과 연해주 주지사의 영접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보신 대로 러시아의 천연자원부 장관이 자신의 SNS 텔레그램인데요. 여기에 김정은을 영접하는 영상을 올렸고 두만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자, 두만강 다리를 건너면 바로 핫산역 아니겠습니까? 그 러시아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계가 어디냐면 두만강이잖아요. 중국하고는 압록강도 있지만. 그런데 이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역이 핫산역인데 이 핫산역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역이 아니고요. 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당시는 소련이겠죠. 소련에서 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핫산역이 정식으로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제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유럽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가 있는데 그 국제 열차가 통과하는 역 중에 하나가 이제 핫산역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장관이 여러 명 있겠죠. 그 중에 러시아는 이제 뭐 석유나 이런 천연 자원이 많을 테니까 천연 자원부 장관이 있는데 알렉산드르 코를루프라고 이 알렉산드르 코를루프 천연 자원부 장관이 핫산역에서 김정은을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영상까지 첨부를 갖다 한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연자원부가 큰 부예요, 상당히. 그렇죠. 천연가스를 관장합니다. 자, 북한 유일의 대외선전 매체를 할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도 거의 동시에 김정은의 러시아 도착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로라고 합니다. 조선과 로시아라고 하죠. 북러 친선 협조 관계를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2일 오전 6시에 핫산역 구내로 들어섰다. 자,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저렇게 얘기한 내용인데, 자, 저런 보도를 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공개를 하니까 북한이 공개를 안 해도 그게 우스우니까 일단은 조선중앙통신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김정은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받는 게 조로 관계를 한 단계 승화시킨다는 게 활짝 뛰어오른다는 북한식 용어거든요. 승화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한 단계 그냥 완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데 아마 김정은의 이번 회담에 김정은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아마 북러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 평양역을 출발할 때는 인민복을 입고 대대적인 환송식을 받았던 김정은은 이 핫산역에 내릴 때는 보신 대로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김일성이 6.25 남침 승인을 받으러 모스크바에 1949년부터
남침 직전까지 3번 갔었는데 그때도 인민복으로 갔다가 이제 코트 차림, 예. 뭐 양복 차림으로 갈아입었고 김정일은 시종일관 인민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예. 자, 할아버지 따라 하기다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사실은 핵잠수함 진수식 때도 이렇게 딱 하고 농립 모자 쓰는 게 딱 김일성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김일성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 아직 김일성에 대한 약간 노스탈지, 그 향수가 좀 있으니까 네. 그걸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이제 아버지가 1949년부터 50년까지 스탈린한테 전쟁 승인을 해달라고 3번을 갈 때도 또 인민복 입고 모스크바 도착해서는 양복이나 코트를 입고 내렸는데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또 그런 똑같은 형식인데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떠날 때는 인민복이라는 게 뭐 인민이 지도자, 인민들이 입는 옷을 내가 같이 입는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는 뜻도 되거든요. 할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나는 인민이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북한이 동해 쪽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한 발 쐈어요. 예. 뭐 이게 노상 쏘는 미사일이니까 그다지 뉴스가 안 될 것도 같은데 지금 이 북러 무기거래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좀 의미가 다르겠죠? 뭐 이번에 그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미사일까지 쏘면 전 세계의 관심이 아마 한반도에 다 쏠릴 겁니다. 네. 북한에 쏠리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우리는 막다른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그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런 네. 뭐 서방과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저걸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예, 발표를 우리가 이제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나러 가서 이제 회담을 우리 지도자 동지가 하시는데 예. 이 봐라 우리 미사일 겁내지 않고 쏜다 이런 의미도 내부 결속용도 있겠죠? 내부 결속 그 지도자가 평양에 없어도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 평양 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교도통신은 러시아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김정은과 푸틴이 13일 오후에 러시아 극동 우주기지에서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무르주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라는 곳인데 자, 회담장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겠죠. 만나겠죠. 오늘이 13일이니까 오후라고 그랬으니까 뭐 한 2-3시간 정도 뒤에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러시아의 극동에서 제일 큰 도시는 블라디보스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보스토치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보스토치니가 러시아어로는 동쪽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르주이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도 1,500km나 위라고 하니까 굉장히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톡보다 오히려 더 먼 곳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 이 보스토치니도 처음부터 오래된 그런 도시가 아니고 2012년부터 러시아가 우주 강국의 위상을 되찾자 해가지고 건설하기 시작해서 2016년 4월에 드디어 첫 위성도 발사한 그러한 곳인데 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러시아가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55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우주센터가 있어요. 나로 우주센터. 나로 우주센터는 그 면적이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전남 고흥군에 있는 섬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스토치니는 나로호 우주센터보다 무려 100배가 큰 그러한 우주기지이다. 그런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갔을까? 뭐 푸틴이 정했을 수도 있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5월하고 8월 2번씩이나.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이 거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회담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보스토니치 우주기지 그야말로 25,000명이 일을 한다는 게 소련 뭐 러시아가 땅덩어리도 넓은 나라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11년 전에 건설됐는데 인위적인 인공 우주 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러시아가 우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걸 카자흐스탄 쪽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카자흐스탄이 다른 나라로 독립나라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새롭게 저렇게 큰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25,000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러시아가 그 자기 강국, 아직도 강국이다. 푸틴은 강국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만든 그런 도시라, 그런 우주기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명백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해서 결의안도 여러 번 통과시켰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기권하거나 방해를 했죠, 러시아가. 자, 그런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불법 무기거래 회담에 나선다는 것, 이 자체가 유엔 안보리 체제를 스스로 허무는 자가당착적 행동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지적이 많아요. 지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제재의 주체는 어디냐면 유엔 안보리예요. 그런데 왜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느냐? 핵하고 미사일을 자기 마음대로 실험을 하니까 이거는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해서 제재가 되는 것인데, 대북 제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수출 금지거든요. 네. 수출 금지 그 품목이 뭐 예컨대 석탄도 있고 섬유도 있고 이런 것인데, 무기는 당연히 수출해선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도한테 칼 쥐어주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러한 그 대북 제재가 그 엄연하게 지금도 그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도 아닌 유엔 상임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런 그 북한과 이런 뒤에서 거래를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 결국은 러시아의 평판도 그 문제가 되겠지만, 야,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면 북한 같은 나라한테 무기를 받나, 이런 시그널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양국에 있어서 둘 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 두 나라를 국제 왕따, 인터내셔널 퍼라이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국제 왕따들이 만나서 자포자기 회담을 연다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비판을 했죠. 자, 크렘린궁이 오늘 오전에 이번 북러 무기 거래 회담에서 민감한 현안도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감한 현안이 뭘지, 바로 불법 무기 거래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체제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이른바 비확산 질서를 붕괴시키는 매우 무모한 도발 행동이다, 이런 지적 있어요. 사실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가 찬성 투표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스스로 허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강국 중에 하나라고 하던 러시아가 지금 이 정도로 나오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저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네. 민감한 현안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위반이라고 했던 그런 제재 결의안을 허무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핵잠수함 기술이나 아니면 미사일,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 같은 것도 이번에 다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이런 표현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난감한 처지에 빠진, 극심한 곤란 상태에 빠진 두 지도자가 만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배드가이 둘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세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유엔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이런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받아가고, 북한은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그런 것들을 받아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극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연 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회담에서는 또 뭐가 다뤄질까, 이런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그 해답이 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핫산역과 북한의 나진항 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이번 양자회담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게 무기거래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무기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 이런 그 추측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기술은 드러난 게, 첫 번째 잠수함 기술, 핵잠수함 기술, 두 번째 위성 기술, 이러한 그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철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나진항하고 이 핫산역하고만 연결이 되면 북한은 러시아하고 언제든지 이제 철도로 연결이 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떠한 철도가 연결되는 것만
얘기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북한 대북 제재에 일정 정도 숨통을 열어준다. 이러한 그 아주 오판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양국이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해결 방안은 간단하거든요. 네네. 조금 전에 고영한 그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이제 그만두면 되고요. 네네. 더 이상 전쟁 안 한다.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면 되는 거고 네네. 북한은 개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모든 인민들이 훨씬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렇게 둘이서 어떻게든 지금 체제를 더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뭐 40년 가까이 북한에 계셨던 우리 고 원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핫산 가는 철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제 때 만들어져 가지고 시속 60km 내기도 힘들다. 어떤 구간은 30km. 이건 뭐 웬만한 뛰는 속도거든요. 아주 철도가 아니란 얘기인데 그걸 러시아가 갈아줄 능력은 있어요? 러시아가 사실 그 거리는 핫산에서 라진까지 거리는 얼마 멀지 않습니다. 네. 얼마 멀지 않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넓어진 현대화된 철로를 통해서 북한산 무기가 나가고 러시아제 물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미적거리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고 봐요. 자, 당신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러시아하고 밀접하게 연계를 가질 거야.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 김정은이 러시아로 이동할 때 타고 간 전용 열차, 뭐 태양호입니다. 이름이 1호 열차. 이걸 직접 타본 전직 러시아 관리의 얘기가 공개돼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내용이 참 재밌어요. 읽어드릴게요. 푸틴의 전용 열차도 김정일 열차만큼은 편안하지가 않다. 김정은 열차입니다. 이게 오타가 좀 났네요.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어떤 요리든 주문이 가능하다. 자, 당나귀 고기와 전복 등 별미로 여겨지는 음식이 평양에서 공수가 돼서 여기에 실려 있다. 열차 안에는 노래방, 위성통신시설, 의료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방탄차를 운송하는 칸도 있다. 칸이 있고 실제로 이 외교관은 2대가 실려 있는 걸 봤다. 이게 열차가 아니네요. 열차가 외국 갈 때 한 20량을 끌고 가는데 저도 88년도에 김정일 말고 할아버지 열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타본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다닐 때 한 15량을 끌고 가는데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냉장 차량이 있고요. 네. 음식물들을 보관하는 냉장 차량이 있고 그러니까 와인, 뭐 랍스터를 실어다가 랍스터, 전복, 냉장시킨다는 소고기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열차를 조금 더 해서 의료 차량, 그러니까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차량이 붙어 있고 통신 시설이 들어가는 통신 지휘 시설이 있고 침대 칸이 따로 있고 샤워하는 데가 따로 있고 여기에 이제 방탄 차량이 2대라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다닐 때는 항상 차가 한 대가 아닙니다. 똑같은 차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2대가 같이 다니거든요. 그 2대를 싣는 것도 있고 심지어 지대공 미사일까지 감춰서 무게차 안에다 감춘 그런 차량도 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푸틴의 열차보다는 훨씬 크고 웅장하고 더 설비가 잘 된 그런 열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러시아 전직 관리 얘기는 본인이 타본 거는 김정일 열차가 맞다니까 네, 그 네. 오타가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고 특별보좌관께서 타보셨다는 건 김일성의 열차가 아니라 그 윗대. 윗대에 타봤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보강하면서 그때 아버지 할아버지 취향에 맞게 꾸려졌던 인테리어는 이번에 다 바꿨더라고요. 김정은 되면서 좀 밝고 화사한 거로 바뀌었는데 김정일, 김일성 때는 약간 카페트가 많이 깔리고 울긋불긋한 그런 것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 밑에 틀은 바퀴통이랑은 똑같습니다. 밑에는 그냥 아주 방탄철갑이라면서요? 이 지뢰가 터져도 밑에서 폭발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만큼 두꺼운 강철판을 도저히 깔았습니다. 뚫고 못 올라오는. 뚫고 들어오는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괜찮다는.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끄떡 않는 그런 방. 그래서 그렇게 기차가 무거우니까 그렇게 시속 30km, 40km밖에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정은의 러시아 입국 과정은 4년 5개월 전 김정은이 러시아 그때 방문했었죠.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전에 시급이 필요한
북한산 탄약, 무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용환 박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저렇게 기차를 타고 그것도 저렇게 무거운 기차를 타고 저렇게 방문을 할까? 바뀌지 않은 건 하나거든요. 지난번에 하노이 갈 때도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봉건적인 그러한 이동 수단으로 그 한다라고 한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정도로 북한에 전용기가 그 뜨기 어려울 정도로 전용기 수준이 나쁜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요. 지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다 이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푸틴이 4년 5개월 전과 다른 거는 네네. 그 연해주 주지사만 보낸 게 아니라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핫산까지 보냈고 네네. 또 직접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고 네. 아쉬운 게 푸틴에게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아쉬울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북한의 도움이라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4년 전과는 또 다른 여유가 생긴 게 4년 전만 해도 정권 잡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텐데 지금 뭐 그 단계는 또 넘어간 것이다라고 김정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은 이번 무기거래 회담에서 한 몫을 톡톡히 챙기려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지만 핵추진 잠수함 기술, 정찰 위성 기술, 나진항 철도 부설은 덤이고 뭐 이런 것 등등을 이번에 잔뜩 받아내려 하는데 그런데요, 러시아는 과거에 정말 코어 기술, 핵심 기술을 외국에 넘겨준 전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북한이 러시아를 계속 해킹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공장 몇 군데가 북한 해커한테 뚫린 적도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칼자루를 쥔 거는 김정은입니다. 네. 지금 옛날에 2019년도는 푸틴이 칼자루를 그랬죠. 쥐었거든요. 그때 지각도 50분 했어요. 지각도 했고 그때는 2월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북한이 할 수 없으니까 다급히 달려간 게 이제 푸틴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거든요. 김정은이 그때 많이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던. 근데 지금은 이제 푸틴이 포탄 소모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메꿀 나라가 중국은 딱 선을 긋고 있고 북한밖에 없는 세계 거거든요. 유일의 무기 창고죠. 거기가. 무기 창고가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주면서 북한으로서는 받고 싶은 것들이 석유나 기름 같은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 같은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변호사님 말씀도 있었는데 핵잠수함 기술, 정찰위성 기술, 핵의 소형화 기술 정말 러시아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기술을 넘겨주는 경우에 아마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고 엄청난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또 푸틴이 만만치 않은 그 지도자니까 핵심 기술은 빼고 주게 돼서 김정은이 선물 보따리는 잔뜩 챙겼는데 보면 뭐 실속은 또 없을 수 있다. 여러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지도부를 거의 다 러시아로 데리고 갔다고 할 만큼 군사와 외교의 핵심 측근들을 대거 이른바 태양호에 태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이 김정은 동지를 환송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송 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과 해외 방문 성과를 축원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노동당 청사가 거의 텅 비지 않았겠느냐 이런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정 외교의 최고 실세들이 대부분 김정은을 따라 나섰는데요. 발표된 명단만 봐도 참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군보다도 당이 우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서열 1위와 2위는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하고 1위. 그다음에 2위가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거든요. 2위죠. 2위고 그다음에 뭐 최선희, 김여정, 뭐 박태성, 김명식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김정은을 그 따라갔으니까 사실은 최고 권력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그 권력에 그 가까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고용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그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에 많은 것을 받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 군수공업부장인 조춘용, 뭐 조출룡이 이제 그 가서 포탄 무기 이만큼 있습니다 하고 푸틴한테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각의 부총리, 그다음에 또 당에서는 비서가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심지어 김광혁 공군 사령관까지 우르르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번에 그 푸틴과의 회담에서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열차뿐 아니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공항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김정은이 탈 방탄차가 여기에 실려 있다. 그 벤츠 개조차 또 태양호 열차에는 벤츠 칸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따라가는 이유. 안토노프라고 하죠? 예, 그게 저 하노이 갔을 때도 비행기가 따로 갔습니다. 네. 수송기가. 그러니까 김정일이 움직일 때는 예비로 비행기 한 대를 꼭 띄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토노브라는 게 이제 수송기인데 여기에 이제 물자들을 싣거나 아니면 차까지 실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 하나 움직이는데 20량짜리 기차에 간부들 가득 태우고 가죠. 비행기는 또 비행기대로 또 가서 불상사를 대비해서 가고 물자를 대비해서 가고 그러니까 온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정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군의 실세들을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수공업부장 데려갔고 해군사령관 데려갔고 공군사령관 데려갔고 이거 무슨 의미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네. 푸틴하고 회담할 때 봐라. 내가 경제건설 책임진 사람, 우주건설 책임진 사람 그리고 이 군수공업과 해공군 사령관들 다 데려왔는데 나를 봐서라도 좀 이런 물자들, 기술들을 좀 넘겨달라.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대표단을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치 그 큰형님 만나러 가는 막내 동생 같다는 모습을 바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형님이라는 표현을 불어로 썼어요. 네네. 실제로 푸틴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아주 유명한 그 유력 신문이죠. 네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김정은이 서방의 압력과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형님 푸틴에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어로 따꺼라고 하잖아요. 네네. 김정은은 부친과 할아버지의 발자취도 따르고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보도? 일단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커졌지만 뭐니 해도 공산주의의 종주국은 그래도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념이나 모든 혁명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은 북한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자체 지금 모순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한테 뭐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도 아니고 반면에 이제 소련은 소련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한 북한한테 뭔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김정은이 아주 정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그 피가로가 큰 형님 푸틴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재미있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르피가로는 김정은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도 했다는 거 지금 방금 전에 보셨고요. 영국의 BBC 방송은 푸틴과 김정은이 과거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동독 서기장의 키스하는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때 브로맨스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브로맨스는 아니고 예. 철저한 이익 관계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뭐 사실 그때 그 브레즈네프가 호네커 서기장한테 호네커죠. 키스한 이제 죽음이 키스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독이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순전히 이제 이익 관계에서 움직이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 푸틴은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은 서로 이렇게 긴밀함을 보내줌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중로를 번갈아가면서 이용해 먹는 양다리 외교를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안보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일탈을 한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상임이사국, 공산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향해 북한 핵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당부를 했는데 의미가 좀 이게 큰 거죠?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이 묘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거는 러시아하고 약간 좀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의 입장은 그래도 체면을 좀 지키려고 하는 네. 그래서 북한한테 너무 끌려 들어가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하고도 너무 끌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이 책임적인 역할을 하면 결국은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지금 한미일이 결속하는데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미일은 더 결속할 수밖에 없고 네. 뭐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증강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중국이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서 북한의 좀 핵 같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어떠한 모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다중의 메시지를 지금 중국 측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발 좀 정말로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는 거고 네. 중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한 거는 북러의 밀착이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틈새 벌리기를 좀 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나 북한하고 다르다. 중국은 책임 있는 강국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신네가 좀 역할을 해서 러시아에게도 할 역할을 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할 역할을 해서 핵실험이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한미일 하는 거를 조금 우리가 뭔가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분명히 다르니 네. 우리가 중국을 조금 우리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면 우리도 보답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외교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북러 무기거래 회담에 대한 우리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나왔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맹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조금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 자, 조금은 우려를 갖고가 아니라 사실은 많이 우려를 갖고 보는데 예. 일단 입장은 신중하게 낸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지금 정부 관계자들 말씀이랑 들어보면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도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우리하고 강하게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 정말 정부의 이익, 우리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러시아가 하는 경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루마니아 등 러시아하고 국경을 가진 나라들의 무기 증강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식 무기들이 러시아군을 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신중하게 행동을 하라. 당신네들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인데 이거 외교관들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한국하고도 협조할 수 있다. 김정은의 방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를 좀 슬근슬근 좀 이렇게 좀 얼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거든요. 이건 우리 정부의 어떤 강경하고 어쨌든 복합적인 메시지를 러시아가 의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도 기민하고 강력한 대응을 서둘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일단 한미 공조로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자, 일단 상무부 장관이 예. 부장관이긴 하지만 이번 방한의 의미가 상당히 좀 이 카드 자체가 예. 한번 그 북러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보겠다는 뜻 아닌가요? 결국은 제재를 보는 데가 상무부하고 재무부거든요. 그 다음 주에 온다는 건 이번 주에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무기가 오고 가고 기술이 오고 가는 경우에 와서 북한과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보이콧 같은 것 경제 제재를 더 활성화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지금 북한은 와서 많은 걸 달라 그러는데 미국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도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도 푸친 입장도 아주 심경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이번에 좀 레드라인을 넘는 경우에 미국의 제재는 좀 더 가혹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연합해서 러시아를 옥죄한다기보다는 예. 한때 그 방코델타시아 은행 동결이 북한에게 큰 타격을 당시에 줬죠. 김정일이 예.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다고 했으니까 그런 카드가 나오면 북한이 더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의 모든 기관들, 회사들의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 그러면 너네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러시아에 향해서도 당신네가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우리가 러시아의 기업들이 모든 경제 활동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내기 위해서 상무부 부장관이 직접 오는 거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네. 자, 며칠간 오늘 오후 13일 오후에 있는 회담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미국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관련 상황을 24시간 집중 모니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또 일본의 정찰 위성은 물론이고 각종 시긴트, 휴민트가 풀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정보 공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의 모든 위성들이 특히 자유세계의 위성들이 다 지금 거기를 지금 집중해서 조명해 볼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온갖 신호 정보들을 받아서 분석을 할 거고 한국, 미국, 한미일, 한국과 나토 국가들 사이의 모든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뭔가 잡아내면 공동 행동에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발신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긴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부담감 또한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눈 100개 가진 아르고스 정찰 위성이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예. 100개 이상의 눈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너네들이 하는 행동과 모든 말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 이런 경고들인 거죠. 네. 자, 우리 국방부도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 회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방금 전에 그 합참을 통해 발표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도 이런 차원인데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통일부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인력 수출입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고 원장께서 현재 통일부 장관 특별 보좌에 계신데 북러 무기 회담뿐만 아니라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인력 수출입도 예. 상당한 관심사죠 지금. 지금 통일부가 주시하고 있는 건 거기에 이제 이번에 박훈 부총리가
북한 대표단에 소속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인력을 수출하는 부분을 보고 있고 북한 부총리. 네, 부총리 네. 그리고 오수영이라는 경제부장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지금 긴밀히 필요한 거는 일작 서부 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군하고 전쟁하면서 피해 입은 것들 네. 그리고 지금 동부 시베리아 동부 쪽에 지금 건설을 위해서 푸틴이 많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을 이번에 뭐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보내달라. 이러면 이게 또 결국은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고 통치 자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질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주시를 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북한 근로자 수가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여기에 우리가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고 이것을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 이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다 위반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사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가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자기네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자기네가 도장을 꽝꽝 찍어놓고 자기가 위반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당착적 행위고 이거는 인류 평화나 이런 극동 평화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들을 푸틴이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좀 2천여 명 정도 예. 러시아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한때 이게 10,000명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10,000명까지 갔다 2만 코로나 명. 때문에 결국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박훈 부총리 같이 송출을 보는 사람이 직접 간 것을 보면 또 다시 한 2만 명 수준으로 올리려고 지금 이 대표단에 2명의 경제 담당자들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한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통치자금 김정은에게 들어가면 이게 큰 힘이 되죠? 그게 이제 근로자들한테 한 달 주는 월급이 대략 2,000불이라고 하는데 미화로? 미화로 2,000불 중에서 본인이 갖는 건 200불이고 1,800불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죠. 90%를 북한으로 평양으로 송금하죠. 송금을 하는데 그게 10,000명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2만 명이면 그 돈이 얼마고 1년 되면 그 돈이 전부 또 현찰 아닙니까? 전부 현찰이고 그것이 결국은 김정은이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핵과 미사일, 정찰위성 발사에 그런 것들이 다 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이 회담이 정말 중요한 양자에게 실리관계 계산기를 복잡하게 두드려야 되는 예. 그런 회담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군요.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무기 거래 시도가 있을 시 한반도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역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최선희가 갔잖아요. 그 최선희 외무상이 예. 김정은을 수행을 했고 그 핵 잠수함 진수식 때도 최선희가 했거든요. 예. 최선희의 그 이번 동행이 갖는 의미도 심장하죠. 지금 김여정이도 잘 안 나타나고 이설주도 잘 안 나타나고 현송월도 잘 안 나타나고 그 자리를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핵잠수함 진수식부터 저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김정은의 마음이 뭐 하루에 3번을 변한다고 뭐 저변석계라는 말도 전문가들이 하는데 좀 깨고 있는 원한의 인물이 최선희입니다. 네, 최선희가 지금 그 핵잠수함에 이제 병을 갖다 깨뜨려서 이제 진수식을 하는 모습인데 저 여성이 딱 이번에도 김정은 바로 뒤에 섰어요. 다른 네. 군부 간부들보다 앞서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쨌든 최선희 오른쪽 아닙니까? 네, 지금? 오른쪽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이제 최선인데 저 사람이 데려갔다는 것은 결국은 국제 무대에서 미국에 맞서서 북러가 한 팀이 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네, 최선희도 이번에 가서 역할을 좀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의 반응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에도 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는 악마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어제는 이 자포자기 회담이라는 부통령 말이 나왔는데 악마의 거래란 말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마땅히 추가 제재를 하겠다. 일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한국,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저 악마의 거래란 말이 그게 저 미국 외교 원사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둘을 악마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예. 네. 악마 간 거래라고 본다는 거고 정말 이 거래가 잘못될 수 있는 게 전술핵 기술 같은 거나
정찰 위성 기술이나 이런 핵 소형화 기술 같은 거, 핵잠 기술 같은 거 넘어가면 정말 이거 악마의 거래거든요. 그 북한으로부터 엄청나게 포탄을 쏘서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을 학살하는 데 쓰는. 그러니까 이게 악마가 거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한미일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 데빌스 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데빌스 딜을 지금 보고 있고 일본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냥 그 외교적 언사긴 하지만 예. 이번에 좀 협력을 안 하면 그 모처럼 조성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죠? 일본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손을 잡지 않으면 다시 한일 관계는 진짜 어느 궁지에 빠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몇 시간 후에 푸틴과 김정은과 푸틴의 무기 불법 거래 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